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심리학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11월 7일이고요. 벌써 우리가 이제 10주차 수업을 들어갑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9장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이 교육학에서는 다른 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행동주의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는 202페이지부터 수업 내용이 시작되니까 교재를 펴시고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리고 사회인지 학습 이론 3개를 다룰 거고요. 학습이라는 것이 지닌 의미는 뭔가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득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고 태어나는 어떤 기능도 있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본다든지 해서 이제 배우는 의미, 그게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일반적으로 학습의 의미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혹은 행동 잠재력의 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배우거나 아니면 누구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봄으로써 배우게 되는데 한번 배우고 나면 그것이 내 안에 영원히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남기도 하고 또는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가 배운 것은 구구단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것을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구구단을 활용해서 우리 삶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전거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한참 안 배웠다가 안 타다가 나중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또 조금만 연습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학습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결과물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꾸준히 그것을 쓰기도 하고 돌발 상황에 잠재력으로 남아있다가 꺼내서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행동, 자연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 약물이나 필요에 의한 일시적 행동의 변화는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정의 자체가 내가 반사 행동 아시죠? 예를 들면 깜깜한데 아니 환한 데 있다가 깜깜한데 극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제 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공 조리개를 조절을 반사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경과된 뒤에 조리개가 열려서 어두운 데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건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학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연 성숙에 의한 행동도 마찬가지고 행동의 변화, 철이 들고 나이를 먹고 철이 든다는 것보다 나이를 먹어서 내가 몸이 성숙되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학습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인 순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약물이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학습의 결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는 203페이지에 있는데요. 왓슨이라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가 이제 나옵니다. 교재 202페이지 아래를 보면 왓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울 특수한 나만의 세계를 주면 그 중에 어떤 아이든 아무나 선택해서 그 아이의 재능, 기호, 기질,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전문가,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 심지어 거지나 도둑으로도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행동주의에 입각해서 한 건데 물론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이론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행동주의를 연구하는 왓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신념에 찬 이 왓슨의 주장이었겠죠. 왓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외현적인 행동을 관찰해서 그런 행동을 일으킨 자극을 알아낸다면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전적 조건 형성은 대표적으로 SR 이론이라고 그래요.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면 리스폰스,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일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학습이 되어진다. 이런 공식같이 SR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파울로프의 그 개 실험이 이제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한 설명이죠.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조건 형성이 되기 이전에 중성자극으로 종소리가 있고 종소리에 대해서 개는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집중만 하고 있어요. 자극의 종소리에 대해서 집중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자극, 개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주면서 그 반복적으로 주면서 그 반응을 살피면 개는 침을 분비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무조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종소리와 음식물을 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 개는 종소리와 음식물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음식이 내게 제공되어진다는 걸 알면서 침이 분비가 되고 조건 형성이 된 이후에는 무조건 자극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도 조건 자극만 이제 여기서는 중성 자극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건 자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조건 자극 종소리만 들어도 걔는 침을 분비하면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조건 형성이 되더라. 이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아는 파블로프의 실험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파블로프의 실험 중에 4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첫째가 변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별. 유기체는 서로 다른 자극을 구별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학습되는 것. 이거를 변별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험에서 개에게 짧은 종소리를 제시할 때마다 고기를 주고 긴 종소리를 제시할 때마다 고기를 주지 않는 경우 개는 짧은 종소리에만 침을 분비하고 긴 종소리에는 침을 분비하지 않는 것이 변별, 구별할 수 있다. 예, 그거예요. 여기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자극을 구별해서 반응을 한다. 여기 짧은 종소리, 긴 종소리 예를 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자극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유사한 자극에도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리틀 알버트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흰 쥐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아이에게 흰 쥐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큰 소리를 울려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쥐를 보면 큰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흰 쥐하고 큰 소리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아이는 흰 쥐만 보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 예민한 반응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 그 후에는 흰 쥐뿐만 아니라 여기 유사한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 흰 토끼, 흰 수염, 흰 머리카락 이런 거에도 공포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극 일반화라는 것은 꼭 흰 쥐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것이 하나의 학습이 되면 비슷한 것을 보고도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리틀 알버트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유사한 자극을 제공해서 공포심을 제거하는 것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알버트 실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거라는 게 있습니다. 소거는 개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해서 제시하면 나중에는 그 타액 분비가 점차 사라진다. 고기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 올려주면 걔가 이걸 들어도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학습이 되면서 침을 분비하지 않는다. 없어진다는 거죠. 이미
형성된 조건 형성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게 소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발적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조건 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다시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다시 똑같은 훈련을 해서 조건 반응을 할 수 있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일정 기간 후 종소리만 들려주면 다시 침을 흘린다. 이게 이제 파블로프, 그 다음에 뭐 엘버트 이런 초기 조건 형성에 대해서 행동주의 이론을 처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인간의 행동을 학습의 측면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엘버트 실험을 이렇게 표로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흰 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흰 쥐와 더불어 뭔가 큰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줬더니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워하죠. 흰 쥐와 큰 소리가 결합이 되면서 그다음에 아이는 무조건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는 쥐가 아니어도 흰색 털이 달린 모든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리틀 엘버트 실험을 표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이건 조건 형성이 습득이 되었다가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예를 들면 고기를 주고 종소리와 결합을 해서 조건 형성이 형성됐는데 그 다음에 고기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주면 소거가 돼요. 없어져요. 침을 흘리는 반응이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일정 기간 시간을 둔 다음에 똑같은 학습을 고기와 종소리를 결합을 시키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적 시사점을 보시면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 반응을 바람직한 조건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에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결합을 시켜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의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그거로부터 불안, 공포, 부정적인 정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서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는 원인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점차 경험하면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도록 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히치코크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공포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새가, 전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가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치료해야 돼요. 덜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괜찮아, 이건 안전해 라고 해서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와 관련된 유사한 다른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거리에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 그 후에는 단계적으로 점점 가서 손으로 한 일정 부분을 만져본다든지 해서 이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학습해 가면서 그런 공포로부터 이제 문제 행동으로부터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활용한 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여기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험시켜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게 하는데, 예를 들었어요. 발표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표에 대해서 하잖아요. 발표할 기회만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번 인정을 받고 이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교육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것, 이런 것을 예로 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대표적으로 스키너라는 학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 형성되고 학습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조작적 조건 형성을 설명했는데요. 행동주의의 두 번째 이론으로. 여기 우리 교재를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인데 땅을 파다가 거기서 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반응적 행동이다. 이처럼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는 좀 관점의 차이가 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침을 흘리게 하는 반응은 종소리와 고기를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자극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런 자극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상황,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조작을 하는 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에서 보면 손다이크가 고양이를 실험으로 이렇게 상자를 세팅을 해놨죠. 이미 우연히 고양이가 이 상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하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고양이가 상자 밖에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문을 긁기도 하고 일로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상자 안에 널판지를 밟아요. 문이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널판지를 밟고 그러면 문이 열리고 상자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고양이는 이 상자에 넣자마자 어떡하냐? 돌아다니거나 뭐 일로 손을 내밀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널판지에 가서 발판을 밟고 상자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더라.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간단한 논리고 설명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똑같아요. 이거 아까는 고양이지만 이번엔 쥐 실험을 했어요. 상자 안에 쥐가 자유롭게 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고 먹이가 제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과 먹이의 제공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쥐는 두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지렛대를 계속 누르더라라는 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 박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211페이지에 보시면 조작적 조건 형성의 몇 가지 기본 학습 원리가 있어요. 첫째가 효과 법칙이에요. 여기 우리 책에 PPT 자료에는 없지만 책을 가지신 분은 211페이지를 보세요. 손다이크는 실험을 통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몇 가지 학습 원리를 설명했는데 첫째가 효과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효과의 법칙은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결과가 좋은 행동은 학습되고 좋지 않은 행동은 학습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은 학습이 되고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학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연습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연습의 법칙은 행동의 반복에 의해서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빈도의 법칙 또는 사용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그것이 더 자주 하게 되면서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 연습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 자, 아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죠. 아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을 받아오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님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지 라는 것으로 이 아이는 행동을 굳히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어른이 방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웃으면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아이가 만족한 어떤 행동을 해주죠. 그러면 아이는 계속 어른을 보면 반가워하고 웃고 관계를 잘 친밀하게 형성하는 그런 것을 자기 행동으로 굳힌다. 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안 된다 혼났어요. 꾸중을
듣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벽에다 그림 그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훈련과 내가 어떤 한 결과, 행동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 그 행동을 지속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론,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와 벌이라는 게 있는데 강화는 그거죠. 하던 행동, 긍정적인 행동을 더 잘하도록, 벌은 하던 행동을 이제 멈추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그래서 자극의 유형에서 반응 후에 긍정적 자극, 부정적 자극을 하는데 정적 강화, 칭찬해주고 무슨 보상을 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정적 강화. 그래서 수요성 벌이 있고 부정적 자극에는 벌이 있고 긍정적 자극에는 강화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제거하는 거, 제거성 벌, 부적 강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프레믹 원리가 있습니다. 프레믹 원리는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그런 기본 틀을 프레믹이라는 학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하나의 이론인데 학습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가장 효과적인 강화물은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강화물이 아니라 학생이 만족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강화물이어야 된다. 쉽게 예를 들어냈어요. 아이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숙제하기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이런 거예요. 네가 숙제를 빨리 마치고 나면 하고 싶은 게임을 30분 오늘 더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진 않지만 보상이 따라온다는 기대감에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면서 목표한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원리를 프레믹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 요 앞에 생략되어진 게 216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적 강화에서는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이에게 상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것도 아이가 원하는 것도 아이 연령에 맞는 것, 먹는 것은 계속 먹는 걸 준다고 해서 그 효과가 상승되지는 않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엄마 말 잘 들으면 피자 시켜줄게. 이거는 별로 아이에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청소년기 이상 넘어가면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보상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있는데 4가지 원리를 따른다. 첫째는 시간의 원리. 억제되어야 할 행동이 일어난 후에 즉시 벌을 줘야 돼요. 너 나중에 두고 봐. 엄마 집에 가서 두고 봐. 이러면 아이는 잊어버려요.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혼나는 거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잘못한 일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정해주고 지적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의 원리. 두 번째는 강도의 원리예요. 가능한 한 강한 벌이 주어져야 하고 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은 벌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럼 체벌을 해야 돼? 극단적인 어떤 아이를 내쫓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학대에 이르는 체벌이 아니라 강력한 아이가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한 벌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셋째가 일관성의 원리가 있어요.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처벌이 일관성 있게 주어져야 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벌이 어느 날은 너그럽게 관대하게 넘어가고 어느 날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아이는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그런 벌을 주는 것도 원리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벌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벌을 받지 않을 행동이나 대안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 중에서도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벌에 대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조작조건 조건 형성에서 강화, 조금 전에 얘기한 강화가 있죠. 그래서 잘하는 행동을 더 잘하도록 보상을 주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완전 강화가 부분 강화 계획보다 소거 과정에서 반응의 소멸을 더 빠르게 한다. 변동 강화 계획은 학습자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수행은 비율 강화가 반응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동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변동 강화와 뭐라 그럴까요?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교재는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교재를 보시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하고 고정 간격 강화, 일정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되는 조건, 그 다음에 변동 간격 강화 계획 뭐 이런 내용이 그 설명이 있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220페이지에 있는 교육적 시사점, 조작 조건 형성의 교육적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조형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조형이라고 그래요. 최종 목표의 행동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누고 목표를 해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계획해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조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스키너 상자에 들어간 박스, 스키너 박스에 들어간 쥐가 처음에는 지렛대를 누르지 않잖아요. 근데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학습시키려면 처음에는 지렛대 근처에 오면 먹이를 제공하고 다음에는 지렛대를 건드리면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엔 발로 지렛대를 누르면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쥐가 지렛대를 밟지 않으니까 그 지렛대에 쥐가 오도록 이렇게 하나씩 유인하는 어떻게 보면 쥐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하나하나씩 그 단계별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한 것, 지렛대를 밟으면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조형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목표에 다가가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생을 어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대상으로 가리킬 때 어떻게 할까 조형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말을 가리킬 때 처음에는 정상적인 발음과 조금만 비슷해도 강화물을 줘요.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그것이 학습된 뒤에는 정상에 좀 더 가까운 반응을 할 때 강화를 주는 방식으로 아동이 완벽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봐요.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자기 또래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언어 구사도 하고 이해도 하고 뭔가 그런 행동을 하길 바라는데 발달의 지연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녁 때 책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근데 아이가 읽는데 발음이 정확지 못하면 부모가 자 따라 해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강화라는 말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가 강화를 정확히 못하면 왜 못해? 해봐. 강화. 어떤 엄마는 10번, 100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강화해서 아이가 비슷하게 흉내내면 참 잘했어. 오늘은 우리 3번만 해보자. 내일은 한 번 더 해볼까? 강화. 네, 아이가 비슷한 흉내내면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이에게 또 한번 어제 배운 걸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아이가 거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수정,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뭐 너무너무 우리가
그 아이들 지도하는데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벌과 강화를 활용해서 행동 수정을 하는데 먼저 변화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목표가 뭐다? 바람직한 행동은 뭐다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변화되기 원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체크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했는가 빈도수를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를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화와 벌의 종류 및 방법을 결정한다. 어떤 때는 강화, 어떤 때는 벌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행동 수정을 해간다. 아이가 지각을 너무너무 하는 게 문제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지각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지각하던 아이가 어느 날 이번 주에는 5번밖에 지각을 안 했네. 와 대단하다. 그래 우리 나머지 또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네가 저녁 때 일찍 잔다든지 아침에 네가 혼자 일어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해서 우리 문제를 고쳐보자 하는 게 행동수정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수정도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시간과 절차를 가지고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관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이나 특별한 혜택을 얻기 위해 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시켜 놓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너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은 뭔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너의 각오, 너의 마음을 선생님한테 한번 진술을 해봐 해가지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그러니까 뭐 문서상의 계약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마음을 굳히는 단계에 유관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교육적 시사점을 보시겠습니다. 행동수정이 대표적인 거예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 교육적 시사점은 첫째, 변화하기 원하는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거, 여기 예를 들어 놨어요. 난 너무 운동을 안 해.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어.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사회적인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 남 앞에 서는 게 공포스럽고 사람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집단에 소속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을 이제 고치겠다는 거죠. 금연을 하겠다라든지. 그러면 뭘 고치기를 원하는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변화되기 원하는 행동의 빈도를 체크해야 돼요. 나는 주로 어느 상황에서 이런 특정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줄 수 있는 강화와 벌의 종류 및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행동 변화를 했을 때 내가 약속을 지키거나 목표한 것에 실천을 했으면 보상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벌의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정 기간을 두고 강화와 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기록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5번 지각하던 아이가 3번으로 줄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강화물은 뭔가,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을 했네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벌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개선이 보이면 점차 강화와 벌의 빈도를 낮추는 것이 그 교육에서 행동 수정을 하는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행동주의 이론의 막내예요. 마지막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엘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강화에 의한 조건 형성 없이 이런 보상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오지 않고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을 관찰만 함으로써 대리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져서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모델 학습이라고 하고 사회인지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반두라 실험의 한 영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잘라서 교재에 실은 거예요. A라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 이런 인형이 있을 때 공간에다 아이들이 보기에 이제 미러 한쪽 원웨이 미러 같은 것을 놓고 안에 인형이 있는데
한 어른이 들어가서 인형을 막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 상황에 들어가게 하면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그 인형을 어른 자기가 본 거와 똑같이 발로 차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보여요. 근데 반대로 들어가서 어른이 막 그 인형을 끌어안고 예뻐해주고 쓰다듬고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인형을 예뻐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친근한 행동을 한다. 결국 뭐냐?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을 한다. 보고서 관찰을 통해서 행동이 학습된다라는 것이 사회인지 학습이라고 하고 반드라의 모델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사회학습 이론은 4개의 단계를 거쳐요.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는 주의 집중.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파지 단계라고 해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얻은 모델의 행동이 정신적으로 언어화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돼서 학습자의 기억이 전이되는 단계를 파지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생 단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모델이 한 행동을 아이가 관찰한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 안에 기억된 것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뇌 속에 기억된 것을 아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혼자 인형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그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을 말하죠. 동기화 단계, 모델의 행동을 재생한 것에 대해서 강화를 기대하면서 동기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모델 학습,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4개의 단계를 거쳐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재생시켜서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4단계를 거친다라고 반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성 모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까 그 사진 앞에서 보셨잖아요. 모델의 행동의 현실 가능성, 모델의 성, 연령, 문화와 유사성, 모델의 높은 능력과 지위에 대한 지각 모델의 형태에서 실제 모델, 영상 모델, 만화 모델 등의 순서로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실제를 보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그 강도수로 보면 이런 순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 뱀에 대한 공포를 치료하는 실험인데요. 너무너무 싫죠? 파충류, 저도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아주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에다가 뱀을 들르는 것,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관광지에 놀러 갔을 때 큰 구렁이를 몸에다가 이렇게 감아보는 것을 아마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섬짓하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게 즐거운 체험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이게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다른 색다른 어떤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뱀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관찰 자신에게도 있음을 발견한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공포심을 줄여나가는 단계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반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델학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중요 개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고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할 수 있다. 나도 잘 수행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고요. 학습자의 인지와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런 외침을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가끔 보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결과에도 굉장히
강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올림픽을 본다든지 해서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펜싱 선수라든지 뭐 높이뛰기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운동하기 전에 굉장히 자기 신념을 강하게 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감, 나도 뭔가를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는 외침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다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말로 설득을 해서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인지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렇게 쭉 높은 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과제를 지향할 때 도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 선택 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이거는 중간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중단하는 것도 용기죠. 끝까지 안 될 걸 알면서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고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건강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능력을 가정할 때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보다 높은 수행 결과를 보이는 것이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반대 낮은 효능감의 학습자에게서는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능감이라는 것이 개인이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행동주의 이론의 세 번째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자 요인 상호성에서 모든 것은 개인과 주변에 있는 그 행동을 보고 환경에서 받는 자극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자기조절 학습자의 신념과 기대가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기대가 이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타인의 행동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대리 강화 경험, 이를 통해서 대리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혹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대리.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아이가 배운다는 거죠. 효과적인 관찰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형태와 조건을 고려해서 학습자 스스로 과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델 학습은 우리가 뭔가를 강요하고 말로 언어로 지도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관찰을 통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나의 행동을 방향을 설정해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주의 이론의 마지막 이론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10주차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11주차로 11월 14일에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봄에 피는 꽃도 참 예쁘지만 가을의 단풍도 봄꽃 못지않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깊어가는 가을인데 여러분들 모든 삶이 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알차고 이렇게 넉넉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 자, 11주차 수업 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